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2016년 8월 특별회차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주식회사 세진테크는 원재료를 매입하기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매출 원가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돈을 지급했겠죠. 매입하려고 계약금조로, 그죠? 계약금조로 돈을 줬으면, 자, 회계 처리해 볼까요? 차변, 대변, 현금 나왔겠습니다. 얼마 나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선급금, 그죠? 그런데 이거를 실수로 뭘로?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처리했대요. 그러면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자산으로 기록해야 될 거를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자산은 과소계상되고요. 비용은 쓸데없이 과대계상된다. 그러면 수익은 아무런 영향 없는 상태에서 비용이 커졌으니까 당기순이익은 작아질 것이고요. 당기순이익은 고스란히 자본으로 가죠. 자본은 작아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재무상태표 세 가지 요소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확인. 자, 자산이 작아졌습니다. 부채는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함께 똑같아지려면 자연히 자본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자산 작아지고 자본 작아지는 거 맞네.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석 끝났죠? 요거 중에서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자본이 과대계상되고 땡 틀렸고요. 2번 이익이 과소계상되고 요거는 맞고 부채가 과소계상된다. 부채는 등장하지 않았죠. 3번 수익이 과대계상되고 수익 등장 안 했습니다. 4번 자산이 과소계상되고 맞고요. 자본이 과소계상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지울게요. 문제 2번. 다음 지문에서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회계정보의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과 기억만큼 중요한 질적 특성은 아니나 목적 적합성과 기억을 갖춘 정보가 기업 실체 간에 비교 가능하거나 또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할 경우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 제시되어 있는 것은 비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지만 정작 묻고 있는 건 뭡니까? 회계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 중에 하나를 묻고 있네요. 회계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목적 적합성이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신뢰성이었다. 그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봅시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무형자산은 영업권 및 개발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 독점적, 배타적 이용권을 표방하는 권리를 말한다. 맞는 설명이겠죠. 2번 영업활동으로 인한 창업비, 개업비 등의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므로 당해 연도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지문이겠죠. 연구 단계에서 지출되는 것은 무형자산으로 기록될 여지가 없죠. 무조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연구 단계가 아니고 개발 단계에서 지출이 있었다면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성공해가지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보되었다라고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무형자산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창업비, 개업비라는 지문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거랍니다. 회사를 처음에 만들면 초기 지출이 엄청 많이 들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한 20년 됐습니다. 옛날 규정을 보면요. 창업 초기에
드는 지출은 자산으로 기록해 놨다가 매년 야금야금 상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옛날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을 묻는 지문에 보면 가끔 이런 게 등장합니다. 지금은 그런 규정 전혀 없습니다. 우리 무형자산 공부할 때 이런 거 우리 배운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창업 초기에 드는 지출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2번 지문은 틀린 것이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4번 지문 읽어나 볼까요? 3번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읽어봐서 크게 틀린 거 없다 이겁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그걸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등장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 쭉쭉 넘어가시다가 이렇게 확연히 틀린 거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4번 지문도 읽어볼까요?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맞겠다 이겁니다. 넘어갑시다. 문제 4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속하는 계정들의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봅시다. 유동부채.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다. 단기차입금 유동부채고요. 미지급 비용 유동부채고 예수금 유동부채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고요. 선수수익 유동부채고 유동성 장기부채 요거 유동부채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해당하는 것 합산해 볼까요? 10,000원 플러스 3,000원 플러스 6,000원 플러스 10,000원 플러스 17,000원 합하면 46,000원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문제 5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자,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뭔가가 변동이 돼가지고 차변 얼마, 대변 얼마 이렇게 분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회계상 거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거래라고 부른 것들 중에서 일부 항목들은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했었죠. 대표적인 예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을 채용하는 것.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문하는 것. 담보를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아닌 항목이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건물을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 체결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지만 요거는 뭡니까? 계약해가지고 계약금을 받았다 이겁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얼마, 대변에 선수금 얼마 그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겠지.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맞다. 2번, 재고자산의 일부가 파손되었다. 재고자산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차변, 대변 분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3번, 지난달 사무실 임대료가 미지급되었다. 자, 우리가 임차료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우리가 사무실을 세를 들어 있습니다. 돈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다음 달에 줄게요.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 그렇게 기록해야 될 것이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금 그런 거를 기억해야 되니까 당연히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해야 되는 회계상 거래가 맞겠지. 4번이 그러면 보나마나 정답이겠네요. 직원 회식을 위해서 레스토랑에 구두로 예약을 했다. 예약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직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인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맞겠죠? 2번 시장성이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즉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 이것도 맞는 것이죠. 3번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우리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단기 매매 증권 모두 다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고 했죠. 그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지문은 무조건이래. 우리 이런 지문 자체는 안 배웠었죠. 일단 넘어갑시다. 4번
유가증권의 매매로 발생하는 처분 손익은 영업 외 손익으로 치른다. 이것도 맞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네. 그죠? 그래서 썩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보니까요. 이런 규정도 있더랍니다.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 시장성이 없는 지분 증권의 경우 공정가치를 만약에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취득원가로 처리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대요. 어디 구석에. 그죠? 그것 때문에 이 지문이 틀렸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별로 높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 그냥 구경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가 실제 시험 쳤을 때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럼 우리 뭐 아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거 그거를 연습하면 되겠지 뭐.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매출 총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단골 메뉴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그 분석을 하려면 가정이 두 가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물가는 상승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 기말 수량이 기초 수량보다 작지 않다. 즉 똑같거나 또는 기말 수량이 기초 수량보다 더 많다고 가정이 필요한데 수량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이죠. 수량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가정에 따라서 풀면 되겠지. 또는 수량에 대해서 언급이 없단 말은 기말 수량하고 기초 수량하고 똑같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지. 됐습니까? 자, 기말 수량, 기초 수량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했던 그 로직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물가는 상승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이 방법 중에서 단기순이익 그리고 기말 재고를 제일 크게 하는 방법 뭐였습니까? 선입선출법이었다. 그리고 반대로 제일 기말 재고랑 단기순이익을 작게 하는 방법은 후입선출법이었다. 그렇게 정리했었죠. 자, 묻고 있는 거는 매출 총이익, 즉 단기순이익이라고 우리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단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방법을 찾아랍니다. 정답은 1번 선입선출법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결론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의 경우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리니까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것은 가장 최근에 산 따끈따끈한 것들이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옛날에 사왔던, 먼저 사왔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 물가 오르기 전에 물가 쌀 때 싸게 사왔던 게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계산되니까 비용이 작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단기순이익은 제일 크게 기록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답을 찾을 수 있겠네. 정답은 1번. 문제 8번. 다음 중 대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말의 대손 추산액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 삼각비로 계산한다. 맞죠? 2번 기말의 대손 삼각비를 설정하는 경우 모든 대손 삼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만 처리한다. 아니죠. 대손 삼각비 중에서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 또는 받을어음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에 대해서 대손 삼각비 인식할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리되는 건 맞지만 만약에 미수금 또는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 삼각비를 인식할 때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요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 틀렸다. 정답 2번. 3번, 4번 지문 읽어나 볼까요? 3번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 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 삼각비로 처리한다. 맞죠? 4번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대손 추산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맞겠죠? 길게 설명했지만 틀린 부분 찾을 수가 없다. 됐습니다. 문제 9번 봅시다. 다음 자료는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제조 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기초 제공품은 얼마인가? 원가의 흐름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기말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초 제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총계적 원장으로 그려봅시다. 제공품, 제품 이렇게 했을 때, 자, 둘 다 자산입니다. 네 자리 왼쪽.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요거 뭐라고요? 결국 총 제조 원가 대금입니다. 올해에 투입된 원가가 요거다. 그러면 세 개 합해 보면 500만 원 플러스 4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하면 1,200만 원. 그게 요쪽에 단기 총 제조 원가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여기 기록되겠죠. 네 자리 왼쪽이니까 여기 기초 제공품 기록되고 반대쪽에 기말 제공품 150만 원이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쪽에 기록되겠죠. 그게 1,300만 원이 된다. 그리고 기초 제품은 요거죠. 250만 원.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 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가 될 것이다. 됐죠. 그러면 제공품에 대해서 세 가지 금액 파악했으니까 빈값 채우기 문제가 될 것이다. 자, 오른쪽 합계가 1,450만 원이니까 왼쪽 합계도 1,450만 원 돼야 되고요. 그러면 1,450만 원에서 1,200만 원 빼면 250만 원이 될 수밖에 없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종합원가 계산 하에서 기말 제공품 평가 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아시겠죠?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에 대해서 작년에 진행된 정도까지 고려해가지고 조금 정확하게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에 대해서 작년에 어느 정도 작업이 됐지만 그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올해 처음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가정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평균법. 됐습니까? 1번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에 비해서 원가 계산이 간단하여 정확하지 않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조금 간단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방법이 평균법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다. 정답 1번. 2번, 3번, 4번 읽어나 볼까요? 2번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가 먼저 완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단기 투입 원가가 배분 대상 원가이다. 맞는 설명이다. 3번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을 단기 투입 원가와 같이 단기에 투입한 것으로 보므로 기초 제공품에 대하여 완성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맞는 것이고요. 4번 평균법상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의 환산량이다. 즉 단기 완성 수량 자체를 써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기초 제공품에 대해서 그냥 올해 처음부터 출발한 것으로 가정하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문제 11번 원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를 기초 원가라 한다. 맞고요. 2번 혼합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비를 말한다. 이거 틀린 지문이겠죠. 혼합원가라는 거는 자, 총원가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거 조업도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걸 말한다. 고정비 요소도 있고 변동비 요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생긴 거를 혼합원가라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전기요금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전기요금 보면 전기를 하나도 안 써도 기본적으로 붙는 요 고정비 요소도 있고 사용함에 따라서 차차 증가하는 요 변동비 요소도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것이다.
2번 지문 뒷부분 보면 총원가라고 가정했을 때 총원가가 조업도 변화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 그거는 단순히 변동비만 설명할 수 있는 지문일 것이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고 정답 2번. 3번, 4번 읽어놔 볼까요? 3번. 간접원가란 특정한 원가 집적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맞겠죠? 4번. 준고정원가는 관련 조업도 내에서 일정하고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액만큼 증가하는 원가를 말한다. 계단 원가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일정 조업도 부분에서는 평행선을 기록하다가 어느 단계가 지나면 확 뛰어고요. 그다음에 어느 단계 지나면 확 뛰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계단 원가, 준고정 원가가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봅시다. 기말 제공품 100개에 대하여 완성도는 80%이고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하고 있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비와 가공비가 각각 400원, 250원일 때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기초 제공품은 없답니다. 기초 제공품 없으니까 선입선출법, 평균법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의 계산 방법 5단계로 우리 나눌 수 있었죠. 자, 그 계산 순서에 따라서 쭉쭉 계산해보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물량 흐름 파악입니다. 물량 흐름 파악에서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결국 뭐라고요? 기말 제공품 원가를 묻고 있대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몇 개라고? 100개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도는 80%래. 됐죠? 그 다음에 재료비와 가공비에 대해서 2단계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죠. 자, 구해볼까요? 요 100개에 대해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일시에 투입돼 버리니까 요 기말 제공품 100개가 완성도가 80%밖에 안 되지만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100개 곱하기 80%가 아니고 곱하기 100%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개가 될 것이고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80%까지 진행되었으니까 100개 곱하기 80%, 즉 80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3단계는 대상 원가를 파악하고 4단계는 단위당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그거를 구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인데 네 번째 단계까지 이 문제에서 딱 풀어가지고 자료를 제시해주고 있다 겁니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재료비의 경우에는 얼마라고요? 400원. 가공비는 250원이다. 그러면 이제 5단계가 남은 거죠. 5단계는 뭐라고요? 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에다가 각각의 요 환산량을 곱해가지고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하는 것. 요것만 이제 남았다. 계산해 볼까요? 재료비의 경우 400원 곱하기 100개 하면요. 4만 원 될 것이고요. 250원 곱하기 80개, 250원 곱하기 80개 하면 2만 원 되겠다. 그래서 기말 제공품 원가는 4만 원 플러스 2만 원 한 6만 원이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종합원가 계산 관련 문제를 보면 대부분이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 그죠? 요런 것들 구하는 거, 요것들이 대부분의 출제였는데 이 문제는 이제 마지막 5단계 요거를 묻는 참신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한번 등장했으니까 이런 스타일 또다시 출제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치웁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 맞고요.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죠? 3번 간접세 맞다. 4번 개별소비세 틀렸죠? 개별소비세가 아니고 모든 재화에 붙는 일반 소비세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정답 4번. 문제 14번.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옳은 것은 1번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죠. 2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천시지 초과입니다. 요거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 매입세 불공제죠. 3번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한 매입세. 요건 당연히 공제해줘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요것도 매입세 불공제였다. 정답 3번. 문제 15번 봅시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였죠. 첫 번째 작성 연월일, 두 번째 공급하는 자의 상호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세 번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액이 필요하겠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요 4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었다.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 것은 공급연월일 되겠죠. 공급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지금까지 8월 특별회차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전부 우리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에서 출제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